네, 들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 중에서 청일전기라는 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일전쟁은 1894년에서 시작해서 1895년에 끝난 전쟁이죠. 청나라하고 일본이 전쟁을 해서 청나라가 완패하고 이 청일전쟁에 진 이유로 청나라는 대만을 뺏기고 요동반도를 뺏깁니다. 그 청일전쟁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책이 청일전기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책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원고를 순 한글로 썼고 원고를 마감한 게 1900년입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지 5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고를 썼고 이 책의 출판은 1917년 원고를 쓰고 나서 17년 후에 하와이의 태평양 잡지사에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들은 물론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고 2015년에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번역총서 4권으로 힘을 합쳐서 저하고 김용삼, 김효선, 류석춘 이렇게 세 사람이 옛날식 문투를 다 오늘날의 문체로 바꿔서 해제도 달고 해서 여러분이 읽기 쉬운 청일전기라고 해서 쉽게 풀어 쓴 청일전기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책을 썼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좀 책의 그 출판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일전기는 청일전쟁 1894년에서 1895년 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1900년 만 25세의 나이가 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순 한글로 원고를 마무리한 책입니다. 이승만은 당시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독립협회 간부들과 함께 한성 감옥에 투옥 중이었습니다. 출판은 원고가 마무리된 지 17년 후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잡지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17년 출판된 청일전기 서문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은 아주 인상적인 그 서문을 씁니다. 임진난보다 더 큰 난리가 갑오전쟁이요 한국 사람들에게 더욱 통분히 여겨질 바가 갑오전쟁이라. 이 전쟁에 한국이 잔멸을 당하였고 이 전쟁에 한국이 독립을 잃었은즉 오늘날 한국이 당하고 주저앉은 것은 곧 갑오전쟁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만일 한인들이 오늘날 유구국은 오키나와를 얘기하죠. 유구국이나 대만 인종들의 지위를 차지하고 말 것 같으면 이 전쟁의 역사를 알아도 쓸데없고 도리어 모르는 것이 나을 터이지만 우리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야 태평양이 마르고 히말라야가 평지가 되더라도 우리 대조선 독립은 한인의 손으로 회복하고야 말 터인즉 우리 한인이 갑오전쟁의 역사를 모르고 지낼 수는 없도다 하면서 갑오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의 후폭풍으로 결국 우리가 독립을 잃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결국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구나 하는 얘기를 이미 이 책에서 했습니다. 옥중에서 이승만은 청일전쟁에 관한 중국의 책 중동전기 본말이라는 책을 발췌 및 번역하고 그에 더해 본인이 직접 전쟁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씁니다. 그리고 권고하는 글이라는 글도 또 씁니다. 그 두 개의 논설을 덧붙여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중동전기 본말은 당시 중국에서 선교사 겸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알렌 임낙지, 중국 이름이 임낙지입니다. 알렌과 중국 언론인 최이강 이 공동으로 편저해서 1897년 전체 18권으로 출판한 청일전쟁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중국과 동영은 바다의 동쪽 나라, 즉 일본의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한다는 의미에서 중동전기 본말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인 유근이 돕고 사학자 현채가 발췌 및 정리하고 국한문으로 번역해 두 권의 책으로 묶어 1899년 중동전기라는 이름으로 번역본이 출판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1900년 청일전기 서문에서 이승만은 이 번역본을 참고하여 원고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책에 수록된 내용은 청일전쟁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으면
정말이지 입체적이라는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당사자인 일본과 중국의 시각에서 기록된 문건은 물론 전쟁의 명분이 된 독립국가 조선의 상황, 여기에 더해 만주에 야심이 있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관심이 있던 당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 유럽의 시각까지도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국 황제 광서제와 일본 천황이 발표한 선전포고문, 청국 대표 이홍장과 일본 대표 이토 히로부미가 시모노세키에서 청일전쟁이 끝나고 강화회담을 한 대화록, 전쟁에 패배한 청국의 슬픈 운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모노세키 최종 조약문 등은 물론 이홍장과 로마노프 간에 체결된 청러 밀양문, 청국과 일본 간의 조선 문제를 두고 서울에서 조인한 한성조약문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도 울림이 큰 몇몇 대목만 추려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렌이 쓴 네 번째 조선 난리의 역사적 기록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러시아 신문에 실린 논설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을 누에가 뽕잎 먹듯 하려는 것을 러시아가 허락하지 않고 청국과 함께 조선의 자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면 러시아 국경과 마주하게 된다. 이를 수수방관하면 일본 같은 강한 나라가 러시아와 이웃하게 되고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이 되면 조선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출입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비유하자면 두 선박이 서로 접안할 때 서로 부딪혀 망가지지 않도록 중간에 부드러운 나무를 끼우듯 지금 조선은 두 선박 사이에 낀 부드러운 나무나 다름없는 신세다. 이런 말을 해요, 알렌이. 또 이홍장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을 준비하면서 던진 대화록도 백미입니다. 실제 하는 말입니다. 이홍장이. 귀 대신은 저와 만난 후 귀국이 좋지 않은 제도를 일제히 고쳐서 명치 이슈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발전했으니 진실로 부럽습니다. 우리 청국은 과거의 제도에 젖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홍장이 이토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일본 해군 사령관 이토 스케유케가 청국의 북양함대 제독 정여창에게 보낸 항복 권유 편지 또한 압권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청국 해군과 육군이 교전할 때마다 연전연패하여 낭패를 당하고 있는 것은 각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국이 과거의 법과 제도만 굳게 지키고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국은 글로만 과거를 보아 인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대신과 조정의 모든 관리들은 모두 문학에만 힘쓴 사람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과학기술이라든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실사구시의 학문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오늘의 청국 비슷하게 위태로웠던 형편이었음을 각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일본은 과거의 제도를 모두 뜯어고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 받아들여 오늘날 부강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귀국도 하루빨리 과거의 제도와 습속을 버리고 새로운 문물과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변혁을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개전하기 전부터 이미 귀국, 즉 청나라가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해군 사령관이 청나라 북양함대 사령관에게 보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책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갑오전쟁, 청일전쟁이 끝나고 조선의 고종이 종묘에 맹세하며 고한 글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나라의 기운이 융성하며 신민이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누려서 자주독립의 기초를 완전하게 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방법에 빠지지 않으면서 역대 조상님들의 뒤를 잇고 세상 형편을 살펴 내정을 고치고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짐 소자가, 즉 고종이 홍범 14조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님들의 신령께 맹세하여 알립니다. 역대 조상님들이 주신 큰 공에 힘입어 감히 어기지 말고 능히 공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지켜봐 주시옵소서. 고종이 홍범 14조를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홍범 14조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나라는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말죠.
시청자 여러분, 그 청일전쟁의 결과로 요동반도를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할양을 받습니다. 이제 청나라가 전쟁에 졌으니까 일본이 승전국으로 청나라에게 전쟁의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된다 라고 해서 타이완도 뺏기고 이제 요동반도도 뺏깁니다, 청나라가. 근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지도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일본 측 자료라서 일본에서 한문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요동반도 할양 요구한 변화도라는 제목이고, 요동반도를 어떻게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요구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요 실선, 맨 위에 실선은 일본 측 할지 요구 최대한 A안이라고 해서 일본이 처음에는 이 가장 큰 지역인 요동반도 전체를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조금 양보를 해서 두 번째, 일본 측 제출 원안, B안.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는 요 부분을 이제 포기하고, 요렇게 일본이 요구하죠. 여기가 압록강이니까 여기가 우리나라고, 요렇게 이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너네가 이걸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청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주는 거는 요 부분 정도면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이게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 여순 대련항이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제 만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항구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일본은 여기 이선, 이 X표가 막 쳐진 이 금 아래 전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낙찰이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고, 러시아는 후에 러일 전쟁을 하지만, 러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게 됐는데,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삼국 간섭을 합니다. 그래갖고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프랑스, 독일이 끼어서 청나라한테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을 도로 청나라에 돌려줘라라는 압력을 받고, 일본이 눈물을 머금고 이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랑 결국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게 러일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그 러일 전쟁으로 가는 중간에 이 요동반도의 슬픈 운명이 있고, 이 슬픈 운명을 보면은 이 여순 대련항,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청일전쟁부터 시작해서 러일전쟁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에서 동북아 역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은 그로부터 120년, 이 전쟁이 끝난 지 120년이 지난 오늘날의 동북아는 또 다른 격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권토 중래를 위한 굴기하는 중국과 120년 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일본이 갈등하고 있고, 한반도 북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과 인권 유리는 국제사회의 첨예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주체의 강성대국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한가운데 존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건국부터 지금까지 피 흘리고 땀 흘리며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형국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말씀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120년 전 가보녀는 우리에게 유비무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정세가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일본이라는 오늘날의 상황이 120년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민족 내부의 변수가 러시아는 물론 미국을 여전히 한반도에 불러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1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저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청일전쟁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딱